여러분, 오늘 하나의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9,400만 원.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2025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파산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입니다. 빚이 3억 9,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소득이 끊긴 60대, 70대 어르신이 이 빚을 지고 계신 겁니다. 매달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수입이 없으니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고 그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지신 겁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시는 거죠.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입니다. 2022년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60대 이상 파산자가 전체의 45.1%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2025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파산이 5년 새 55.6%나 급증했습니다. 2028년에 2,298건이었던 70대 이상 파산 접수 건수가 2022년에는 3,575건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70대 이상 파산자 수가 30대 파산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30대 청년보다 더 많이 파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파산했을까요? 도박을 해서, 사치를 부려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아닙니다. 파산 원인의 79.5%가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세를 낼 수 없어서 파산한 겁니다. 사치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란 거죠. 그리고 이 파산자의 86.2%가 기초생활수급자 84.6%가 무직 상태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였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옆에서 도와줄 가족도 없는 분들이 결국 파산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한 번 파산을 경험한 뒤 다시 파산하는 재파산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재파산자 중 69%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노후에 가난할 줄 몰랐다.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 다니기도 했고 자기 사업을 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도 마련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2, 3년, 3, 4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만은 노후 파산과 빈곤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문제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이유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숫자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 갑자기 노후 거지가 되는 10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법과 대안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후 파산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50대에 퇴직하면 손에 쥐이는 돈이 있습니다. 퇴직금입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2억 원 정도 되죠.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입니다. 이 돈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목돈입니다. 이 나이에 이만한 돈이 다시 한꺼번에 들어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돈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분식집, 세탁소, 식당. 퇴직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자 라고 결심하시는 겁니다. 남은 인생 20년 가게 하나로 먹고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부축입니다.
요즘 이런 업종이 잘 된다더라. 저기 사거리 코너에 좋은 자리가 나왔대. 프랜차이즈로 하면 본사에서 다 알려주니까 쉽대. 이런 말에 솔깃해서 충분한 조사도 없이 덜컥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창업한 지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가게가 전체의 약 20%입니다. 3년 이내에는 절반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5년을 넘기는 가게는 10개 중 3, 4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요식업 카페, 소매업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은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한 골목에 같은 종류의 가게가 서너 개씩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거기에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들어오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30년 동안 회사원으로 일하신 분이 갑자기 가게를 운영하시려면 완전히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고 관리, 인건비 계산, 고객 응대, 마케팅, 세금 처리 이런 것들을 전부 혼자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었지만 자기 사업에서는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 부담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사례를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 사시던 62 세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35년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저축 3천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5천만 원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면 인건비도 아끼고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이 되겠지 싶으셨던 거죠. 처음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개업 효과도 있었고 동네 주민들도 한 번씩 와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넉 달째부터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m 거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새로 생긴 겁니다. 같은 아메리카노인데 프랜차이즈는 할인 쿠폰도 주고 앱으로 적립도 되고 인테리어도 깔끔합니다. 손님의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적자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이 생각으로 저축했던 돈까지 끌어다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보증금은 일부만 돌려받았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60내 살에 손에 남은 돈은 1,0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가슴을 찌릅니다.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3, 40만 원은 나왔을 텐데 그 돈이면 연금이랑 합해서 충분히 생활이 됐을 텐데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 2번째 사례입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65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세탁소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대신 집에서 직접 빨래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임차료도 내지 못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택시 운전이나 경비원 일을 알아봤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분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파산 신청이 유일했습니다. 이 2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2분 다 퇴직금 전액을 사업에 투자하셨습니다. 별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돈은 바닥이 나고 결국 파산으로 귀결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금, 채권, 안정적인 배당주, 연금 같은 곳에 넣어서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전합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노후 빈곤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3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첫째,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한 50% 이상은 반드시 노후 생활비로 떼어 놓으시고 이로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만 투자하세요. 둘째, 퇴직 전부터 최소 2, 3년간 해당 업종을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셋째, 사업이 안 될 경우에 탈출 전략도 미리 세워두세요. 준비 없는 창업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 부모보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중고, 학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유학비, 취업 준비, 비용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심지어 손주 양육비까지.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3, 4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7, 8억 원입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부모들이 노후 자금의 55%를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노후에 쓸 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한 번에 써버리는 겁니다. 결혼식 비용, 예단 혼수 전세 보증금, 이것들을 다 해주고 나면 부모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물려주면 세금도 아끼고 자식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겠지.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나를 잘 돌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파트를 넘기거나 목돈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87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연락도 끊기고 용돈도 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는 부모님 걱정 마세요. 효도할게요. 라고 하던 자녀가 재산을 넘기고 나면 요즘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라면서 전화도 잘 안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라면서 손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넘어가면 주도권도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을 때는 자녀가 찾아오지만 재산이 없어지면 발길도 뜸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단하면서도 확고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넘기지 마세요. 상속은 돌아가신 뒤에 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는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일에 집중해라. 재산은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안심을, 부모에게는 주도권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재산을 넘기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지만 빚을 떠안는 것은 내가 없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면서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도장만 한번 찍어주세요.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아들이나 딸이 간곡하게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식이 하는 일인데 도와줘야지.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이런 마음으로 연대보증서에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또는 자녀가 전세를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면서 대출 보증인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카드 빚이 쌓여서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의 사업이 안 될 때, 자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생깁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빚은 연대보증인인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밀린 대출금만이 아닙니다. 밀린 세금, 밀린 공과금, 임대료까지 전부요. 부모 명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70대에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파산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자녀에게 연대 보증을 섰다가 빚과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부모의 연대 보증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진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빚이 자식들한테 갈 테니 살아있을 때 정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파산을 선택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자녀를 위해 파산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재정적 보증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연대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도장만 한번 찍어주세요라는 말이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도 너를 돕고 싶지만 아버지가 보증 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노후도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건 너한테도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부모가 파산하면 자녀에게도 짐이 됩니다. 부모가 안전한 것이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낳는 자. 이것이 사실 노후 파산의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원인입니다. 건강할 때는 돈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건강을 잃으면 돈이 물 흐르듯 빠져나갑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491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 의료비 168만 원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약값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는 분은 17.8%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을 3개에서 4개 드시는 분이 21.4%, 5개 이상 드시는 분도 4.3%나 됩니다. 매달 약값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질환, 암, 이런 만성질환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완치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특히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의료비가 들 수 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비, 재활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덮쳐오면 아무리 돈을 모아놨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2025년 파산 실태 조사를 보면 질병과 입원이 파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가 30.2%에 달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0대 남성이 90이 넘으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약 6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사시면서 의료비가 계속 나갔는데 본인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카드론이나 사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내신 겁니다. 그 와중에 본인도 뇌졸중이 와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회사마저 경영난에 빠져 월급이 크게 줄었고 결국 파산을 신청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다가 본인까지 무너진 겁니다. 부모님 봉양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부모님에게도 더 큰 짐이 됩니다. 70대 택시 기사였던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택시를 모시며 가정을 꾸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구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안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생활비 대출을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결국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으시고 경제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자 파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곧 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에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한번 건강을 잃으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이것들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노후 재정 계획의 핵심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모든 비용은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 폭탄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막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평생에 걸쳐
막대한 의료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질환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금연 절주. 이런 작은 실천들이 10년 뒤, 20년 뒤의 의료비를 수천만 원 아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 30분이 미래의 병원비 1,000만 원을 대신하는 겁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노후 파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한 번으로 노후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이 세 가지가 고령층의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4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년간 누적 피해액은 4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클릭으로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특히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목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노립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월 10% 수익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에 한 번 넘어가면 전 재산을 잃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도 정말 심각합니다. 이 종목을 사면 100% 오릅니다. 이 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에 30% 수익이 납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퇴직금을 통째로 넣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소액을 넣으면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가짜 거래소 화면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역시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더 큰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출금하려고 하면 갑자기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세금을 선납해야 합니다라면서 추가로 돈을 뜯어갑니다. 이때쯤 되면 이미 수천만 원, 억 단위를 넣으신 상태입니다.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사기에 대한 예방법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의심이 들면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상의하세요. 30초의 통화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연금만 믿고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까 노후는 괜찮겠지. 퇴직하면 연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의 월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54만 원입니다. 54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으신가요? 집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이것만 해도 10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54만 원으로는 이중 절반도 감당이 안 됩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분이라야 월 93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최소 생활비에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아도 한 달 생활비로 최소 129만 3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51세에서 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월 13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4%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8명만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2명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부족한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올 곳이 없으면 빚을 지게 되고 빚이 쌓이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층 연금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야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국민연금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70대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자산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7번째 이유입니다. 황혼이혼으로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내용이지만 노후 파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 이혼 건수가 38,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세 쌍 중 한 쌍 이상이 황혼 이혼입니다. 황혼 이혼이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그 자산을 둘로 나눠야 합니다. 3, 40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뿐만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분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라면 그 연금도 나눠야 합니다.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50%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노후 자금이 빠듯한 상황에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양쪽 모두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전에는 한 집에서 생활비를 나눠 쓸 수 있었지만 이혼 후에는 각자 따로 집세, 공과금, 식비를 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부관계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노후에는 경제적 현실을 반드시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조론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법적 결혼은 유지하면서 별거하며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결혼은 당장의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있지만 법적 혼인이 유지되니 상속권 같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경제적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8번째 이유입니다. 보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그리고 그 보험이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보장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보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특약은 뭐가 붙어 있는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시면서 정작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챙겨줄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험금은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나옵니다. 보장 내용을 모르면 청구를 못합니다. 청구를 안 하면 보험금은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때 보장성 보험, 특히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뇌혈관 질환 보험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고 불필요한 보험에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달 2, 30만 원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해지하셨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암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이 있었으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해지해버렸으니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후 파산의 방아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꺼내서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 주는지. 둘째, 보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셋째, 보험료가 내 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이 3가지를 확인하시고 필요 없는 보험은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다면 보충하세요. 특히 실비보험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보험이니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시겠으면 보험 전문 상담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한 번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유입니다. 돈이 있다고 과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으니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면 3가지 위험이 따라옵니다. 첫째,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둘째, 자녀와 친척에게서 돈 요구가 들어옵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왜곡됩니다. 모임에서 항상 내가 계산하게 되고
진짜 친구와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 부자입니다. 소박하게 사시면서 자산을 조용히 지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노후 전략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나 퇴직금 얼마 받았어 하지 마세요. 친척들에게 나 연금 얼마씩 나와 하지 마세요. 입을 닫으시면 통장이 지켜집니다. 이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유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노후 파산이랑 관련이 있어? 하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모든 문제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할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한두 달은 쉬는 게 좋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알람에 깨어나서 출근하셨던 분에게 이 자유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자유가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홈쇼핑 채널에서 지금 주문하시면 특별 할인이라는 말에 충동 구매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택배가 쌓이고 카드 결제액이 늘어나고 쓸데없는 물건이 집안에 가득해집니다. 심심하니까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십니다. 낮술이 시작되고 술자리가 잦아지면 건강도 나빠지고 지출도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카지노, 경마, 경정, 온라인 도박. 조금만 따면 본전을 찾겠지 라는 생각에 빠져서 노후 자금을 탕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사기꾼이 전화해서 돈을 불려드리겠다고 하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 말에 더 쉽게 솔깃합니다. 반대로 매일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사기 전화가 와도 지금 바빠요 하고 끊으십니다. 충동 구매할 시간도 없고 술 마실 시간도 없고 도박할 시간도 없습니다. 건강한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니까 쓸데없는 곳에 돈이 새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가 있으면 돈도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반드시 삶의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동호회 활동이든 파트타임 일이든 텃밭 가꾸기든 공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이것을 한다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하루를 채우는 동력이 되고 쓸데없는 소비와 위험한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다고 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이 들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고 밖에 나갈 의욕도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가 끝나기도 했습니다. 체중은 10kg이 늘었고 혈압도 올라갔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주문하시다가 한 달에 카드값이 200만 원이 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강식품, 운동기구, 주방용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강력한 권유로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어르신 대상 역사 강좌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가셨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 재미가 붙으셨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셨던 거죠.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수업을 들으시면서 비슷한 또래의 수강생들과 친해지셨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같이 점심을 드시고 주말에는 역사 유적지 탐방도 다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활기가 생기고 걸음걸이도 빨라졌습니다. 체중도 다시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 일이 생기니까 홈쇼핑을 볼 시간이 없어진 거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첫 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을 때는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거워요.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돈도 안 쓰게 돼요. 도서관은 무료이고 강좌 수강료도 거의 안 들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는 것도 몇천 원이면 되니까 건강도 좋아졌고 돈도 안 쓰게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일석삼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삶의 구조가 있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사기에 빠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삶의 구조가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고 충동 소비가 늘고 사기에 취약해지고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계획 없는 노후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재정적 위험입니다. 자, 이제 10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 퇴직금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다시 모을 기회가 없습니다. 둘,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다 넘기지 마세요.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셋, 자녀의 빚에 연대보증 서지 마세요. 사랑과 보증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넷,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이 곧 돈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섯, 사기를 조심하세요. 고수익을 보장하면 100% 사기입니다. 여섯,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3층 연금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일곱, 감정적으로 이혼하지 마세요. 경제적 현실을 먼저 따지세요. 여덟, 보험을 점검하세요. 내고만 있지 말고 뭘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홉, 돈 있다고 과시하지 마세요. 조용히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열, 매일 할 일을 만드세요. 계획 없는 노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골라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보험증권을 꺼내서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르시겠으면 내일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 전화 한 통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연금 받아서 생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구체적인 자산 규모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부동산이 몇 개인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배우자와 가장 신뢰하는 자녀 한 명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내일부터 할 일을 하나 정하세요. 산책이든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종교 모임이든 동네 경로당이든 뭐든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나가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줄고, 외로움이 줄면 사기에 빠질 위험도 줄고, 충동 소비도 줄어듭니다. 집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미리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파산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걸 몰랐다.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누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아신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똑같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 10가지를 아는 사람은 그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사라지고 빚만 남게 됩니다. 지식이 곧 방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방패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에 반드시 해야 할 돈 관리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노후 파산의 위험을 알려드렸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부모님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노후를
파산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셨나요? 혹시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 전에 운동부터 나가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나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시죠?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니.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복에 등산을 하셨고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드셨고 건강보조식품만 8가지를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하신 건강 습관 중에 심장에 무리를 준 것들이 있었다고, 좋은 줄 알고 하신 일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장년층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습관 중에 실제로는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좋은 줄 알고 수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위험한 습관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안전한지까지 오늘 이 한 편에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중장년층에게 습관이 특히 위험한지 이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20, 30대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에 소주를 먹어도 속이 멀쩡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몸이 다 받아줬습니다. 젊은 몸은 회복력이 뛰어나니까요. 조금 무리해도 알아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습관이든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4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은 느려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몸이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30대에 새벽 운동을 했으면 상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같은 운동을 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30대에 물을 많이 마시면 그냥 소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 차와 20년 된 차를 비교해 보세요. 새 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려도 엔진이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된 차로 같은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과열되고 고장날 수 있습니다. 차가 낡은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차니까 그에 맞는 운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몸이니까 그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어.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건 몸이 버텨준 거지 그 습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분이 60대에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혈압이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고혈압이 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살았는데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70% 막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나쁜 습관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양동이에 물이 한 방울씩 차오르다가 마지막 한 방울에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넘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계속 물이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양동이가 넘치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 중에 위험한 게 뭔지 점검하고 바꿀 건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70, 8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위험한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습관들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아침 공복 운동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바로 등산을 가거나 공원에서 빨리 걷기를 하거나 체조를 하시는 분들 건강에 좋을 것 같죠? 살도 빠질 것 같고 상쾌할 것 같고. 그런데 중장년층에게는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심혈관 사고의 상당수가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최소 30분은 여유를 두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뒤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운동 강도도 젊었을 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질 정도로 하지 마시고 살짝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는 오해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물 많이 마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억지로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물이 들어오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어지럼증 구역질 두통이 생기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마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양을 정해놓고 억지로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1시간에 한 번 정도 물을 한두 모금씩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보조식품을 여러 가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이거 해당되시는 분 아주 많으실 겁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루테인,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이것저것 합치면 하루에 먹는 알약이 10개가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문제는 건강보조식품끼리 또는 건강보조식품과 처방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중에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돈 주고 산 건데 몸에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사 선생님께 내가 먹는 보조식품 목록을 보여드리고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먹지 마세요. 꼭 필요한 두세 가지만 골라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넷째, 매일 사우나와 찜질방에 가시는 습관입니다.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남성분들 중에
거의 매일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확 빼면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장년층에게는 조심해야 할 습관입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찬 공기를 만나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면 혈관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딱딱해진 분들에게는 이게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이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줄이세요.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하시고 나올 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체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사우나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사우나를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 여기까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습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물, 과다 섭취, 건강보조식품 과다, 복용 잦은 사우나. 이 중에 해당되시는 거 있으셨나요?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습관들은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좋은 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줄 알고 방치한 것들입니다. 이 방치가 큰 병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모르고 방치하면 큰 병이 되는 위험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첫째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뭐냐면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병입니다. 식도는 위산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가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목이 쓰리고 심한 경우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 방치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눕지 마세요. 바로 눕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우시면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졸음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산책은 여러모로 좋은 습관이니까 이건 꼭 실천해 보세요. 둘째,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입니다. 이거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생각보다 몸에 안 좋습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함께 틀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허리 통증, 골반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를 누르고 있으니까 혈관이 눌려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다리의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좋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꼬고 있었네 하고 바로 풀어주세요. 양발을 바닥에 나란히 놓고 앉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셋째, 잠을 줄이면서 버티는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많습니다. 나는 5시간이면 충분해. 잠이 많은 건 게으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5시간 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거죠. 그런데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 노폐물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이 물질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그런데 잠을 적게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결국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최소 6시간은 자셔야 합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잠자리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방이 너무 밝지 않은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자기 전에 보고 계시지 않은지, 카페인을 오후에 드시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만 조절해도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집니다. 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는 건 뇌 청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참는 습관입니다. 특히 소변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참습니다. 외출 중에 화장실 찾기 번거로워서 참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도 일어나기 귀찮아서 참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을 자주 참으면 방광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소변을 제대로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오래 참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하니까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세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 바로 가세요. 참지 마세요. 외출할 때는 미리 화장실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자다가 마려우면 귀찮아도 일어나서 다녀오세요. 그 몇 분이 귀찮아서 방광 건강을 망치면 나중에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다섯째, 이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견디는 겁니다. 어디가 좀 아프면 에이, 쉬면 낫겠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이러면서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합니다. 병원 가는 걸 유난 떠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는 경고등입니다. 자동차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테이프로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보기 편하겠지만 진짜 문제가 있으면 차가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두통이 자주 온다, 배가 계속 더부룩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5세 남성분이 이달 정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3달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6개월, 1년을 더 미뤘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달째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오셨으면 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다고.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가 2주 이상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세요. 별거 아니면 다행인 거고 뭔가 있으면 빨리 발견한 거니까 어느 쪽이든 병원에 가는 게 이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프면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면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치하면 큰 병이 되는 위험한 생활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기 다리 꼬고, 안기 수면 부족, 소변 참기 통증 무시하기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먹는 건 매일 하는 일이니까 먹는 습관이 잘못되면 매일매일 몸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틀리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밥을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은 밥을 빨리 드시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후루룩 먹는 게 습관이 되신 거죠. 은퇴하고 나서도 이 습관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5분, 10분 만에 밥을 뚝딱 드십니다. 그런데 밥을 빨리 먹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과식입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식사를 시작하고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다 먹어버리면 뇌가 아직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이니까 더 먹게 됩니다.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혈당 문제입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음식이 급격하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발전합니다. 해결 방법은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 먹으면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씹으세요. 삼키고 나서 다음 숟가락을 드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바꿔도 과식이 줄어들고 혈당 관리가 쉬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에서 30분은 잡으세요. 둘째,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시죠? 국밥찌개에 밥 말아 먹기. 뜨끈한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먹으면 속이 편한 것 같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주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국에 밥을 말면 밥알이 국물에 섞여서 거의 씹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씹지 않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액이 국물에 희석되어서 소화가 오히려 안 됩니다. 속이 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물 자체에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에 밥을 말면 국물까지 다 마시게 되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국을 드시더라도 밥과 따로 드세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래된 식습관인데 김치, 젓갈찌개, 장아찌. 우리 식탁에는 짠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입맛이라는 게 길들여지는 거라서 짜게 먹는 분들은 싱거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짜게 드시게 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고혈압은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고 뇌졸중과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짜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조금만 덜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싱거울 수 있는데 2주 정도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거나 찍어 먹는 방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것들입니다. 넷째, 과일을 식후에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후에 과일 먹으면 소화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과일에 있는 당분이 이미 먹은 음식 위에 더해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과일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식전에 소량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주먹 한두 개 크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섯째,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심할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매끼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드세요.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콩 이런 것들을 매끼 꼭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중장년층은 흡수율이 떨어져서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우유, 요거트, 멸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6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혈압이 좀 높으셔서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안 잡혔는데 식습관 상담을 받고 나서 딱 2가지만 바꾸셨습니다.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맵기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먹기. 이 2가지를 3개월 동안 실천하셨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 단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식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약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먹는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습관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할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라 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십니다. 또는 눈이 떠지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년층에게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누워있는 상태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혈압도 낮고 심박수도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세요.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손을 쥐었다 펴세요. 이걸 1, 2분 정도 한 뒤에 천천히 옆으로 누워서 팔로 몸을 짚으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난 뒤에도 바로 걷지 마시고 침대에 30초에서 1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과정이 3, 4분이면 되는데 이 3, 4분이 여러분의 아침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운동 시간과 강도를 재조정하세요. 아까 아침 공복 운동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과 강도를 나이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체온도 올라와 있고 근육도 풀려 있어서 부상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운동 강도는 숨이 살짝 가빠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이걸 전문 용어로 중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시면 건강 유지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중장년층은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바로 멈추지 마시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셋째, 잠자는 시간을 사수하세요. 아까 수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잠드는 것도 쉬워지고 잠의 질도 좋아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이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다가 자꾸 깨게 됩니다. 잠이 안 올 때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더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넷째, 병원을 아프기 전에 가세요. 이건 마인드를 바꾸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야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안 아플 때 가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 번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특정 나이가 되면 암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주요 암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검진 대상인데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귀찮아서 무서워서 괜히 병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 이런 이유로 안 가시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검진 한번 받는 게 귀찮다고 안 가시면 나중에 훨씬 더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검진 대상이신 분은 꼭 받으세요. 꼭이요. 다섯째,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신호들이 옵니다. 두통이 잦아졌다, 소변색이 이상하다,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 피부에 이상한 점이 생겼다, 밤에 식은땀을 흘린다. 이런 것들이 다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록해 두세요. 수첩에 적어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이걸 적어두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습관을 바꾼 뒤에 실제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나도 바꿀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식습관을 고친 67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5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좀처럼 안 잡혔는데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살펴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밥을 빨리 드시고, 국에 말아 드시고, 과일을 디저트로 바로 드시고, 밤에 간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딱 3가지였습니다. 밥을 20분 이상 천천히 먹기, 국물 줄이기, 과일은 식후 2시간 뒤에 먹기. 이 3가지만 3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추세면 약을 줄여볼 수 있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년 동안 약으로 안 되던 게 먹는 습관 바꾸니까 석 달 만에 됐다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수면 습관을 바꾼 62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집중이 안 되셨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항상 피곤했습니다. 나중에 수면 상담을 받으시고 자신의 수면 패턴을 돌아보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려고 누우시는데 잠이 안 오니까 휴대폰을 보시다가 새벽 1시, 2시에 겨우 잠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6시에 억지로 일어나시니까 4, 5시간밖에 못 주무셨던 거죠. 이분이 바꾼 건 이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휴대폰을 끄고 방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에 잠자리에 드시는 걸 루틴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안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니까 변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낮에 졸리지 않게 되었고 집중력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피곤한 게 병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부부가 함께 습관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부부인데 두 분 다 건강검진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혈압이 높고 혈당이 경계치이고 아내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골밀도가 낮았습니다. 두 분 다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지만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결심을 하셨습니다. 딱 3가지만 같이 바꿔보자고. 첫째, 저녁 식사 후에 30분 산책하기. 둘째, 국물 반으로 줄이기. 셋째,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 3가지를 6개월 동안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뒤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분의 혈압이 안정되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분의 콜레스테롤도 개선되었고 골밀도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체중도 조금 줄었고 무엇보다 매일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가 많아져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식후, 산책, 국물 줄이기, 일찍 자기,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 3가지가 6개월 만에 건강검진 결과를 바꿔놨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달라지면 습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낡은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 좋은 줄 알고 한 습관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운동 과도한, 수분 섭취, 보조식품 과다, 복용 잦은 사우나, 내가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셋,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천천히 씹어먹기, 국물 줄이기, 일찍 자기 식후 산책하기. 이런 사소한 변화 하나가 혈당을 바꾸고 혈압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중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한 가지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하나도 못 바꿉니다. 딱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 습관을 바꿔보겠다, 이런 결심이 드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을 바꾸시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